안 돼. 지우의 비명과 함께 경찰은 그대로 벤츠의 옆구리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꽝! 굉장한 충돌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고급 주택가 앞에서 요란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여성은 쏟아진 택배 상자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벤치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어요.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19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대체 이 젊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죽은 아들과 이토록 닮아 있는 걸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건 뒤에 숨겨진 운명의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대형 물류센터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20kg은 좋게 나가는 상자였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상자들을 올리는 일을 4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지우야, 잠깐 쉬었다 해. 옆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쉬는 시간만큼 일당이 깎이니까요. 일당 8만 원. 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오전 8시 물류센터를 나온 지우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낮 12시까지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했죠. 점심도 거르고 돌아온 반지하 월세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오후 3시 다시 일어나 카페 알바로 향했어요. 카페에서 대학 동기들을 마주쳤습니다. 지우야? 너 여기서 일해? 명품 가방을 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잠깐 알바 중이야. 지우는 밝게 대답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너 아직도 알바 뛰니? 복학은 언제 해?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제 집안이 어려운가 봐. 저녁 6시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산소 호흡기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보호자분이신가요?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미납이신데요. 간호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 안에 꼭 낼게요. 통장 잔액 12만 원. 병원비는 150만 원. 아직 138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우는 아르바이트 앱을 열었어요. 야간 택배 배송 보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일당 5만 원. 망설임 없이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조금만 버텨요. 제가 꼭 살릴게요. 지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화신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노태영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녀 소연 양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 19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자신의 진짜 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저택. 소연의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소연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어요. 친구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태영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쁘고 우아했어요. 하지만 죽은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썹도 코도 입술도 걸음걸이도 말투도 전혀 닮지 않았죠. 할아버지, 이번 생일 선물로 유럽 여행 보내주시기로 하셨죠? 소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한 달 정도 다녀올 거예요. 물론 카드 한도도 올려주셔야 하고요. 태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간 이런 식이었어요. 소연은 항상 돈을 요구했고 태영은 그냥 줬죠. 혈육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손녀일까? 왜 아들을 전혀 닮지 않았을까? 19년간 지울 수 없는 위화감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영은 파티장을 나왔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에 오른 태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년 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모습. 진우야, 내 딸이 정말 저 아이가 맞는 걸까? 태영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10시, 지우는 야간 택배 배송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경차에 택배 상자들을 가득 실었어요. 기사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상자를 옮기는 일이었죠. 마지막 배송지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죠. 지우야, 조심해서 가.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빗길 미끄러우니까. 네, 괜찮아요. 지우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저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영은 소연의 생일 파티를 일찍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운전석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죠.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현관에 택배를 놓고 경차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 끝났다. 오늘 일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죠.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고급 주택가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 맞은편에서 거대한 검은색 벤츠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빗길의 타이어가 미끄러졌죠. 안 돼. 지우의 비명과 함께 경차는 그대로 벤츠의 옆구리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꽝! 굉장한 충돌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어요. 에어백이 터지며 지우의 얼굴을 쳤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앞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차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지우는 벤츠의 옆구리를 봤습니다. 깊은 찌그러짐과 흠집. 수입차였어요. 얼마나 비싼 차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벤츠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운전한 거야? 비서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꼭 보상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 차를 고치려면 수백만 원은 좋게 들 거라는 걸요. 그때 벤츠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태영이었죠. 회장님,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비서가 우산을 가져왔지만 태영은 이미 지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태영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젊은 여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빗물에 젖은 얼굴. 태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가능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앞의 얼굴은 19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진우와 똑같았으니까요. 괜찮습니까? 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봤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깊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다 고쳐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시간만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태영은 지우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머리, 일자, 눈썹, 오뚝한 콧날. 모든 게 진우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미간을 찌푸리는 그 표정까지도요.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태영이 말했어요. 다친 곳을 확인해야 하고 보험 처리도 필요하니까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지우가 황급히 거절했지만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비서가 지우를 부축해 벤츠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태영은 계속 지우를 훔쳐봤습니다. 창밖을 보는 그 옆모습마저 진우와 닮아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일치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태영은 지우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영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지우입니다. 나이는 19살입니다. 태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9살. 소영과 같은 나이였죠. 생일이 언제입니까? 태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8월 17일이요. 지우는 왜 이런 걸 묻는지 의아했지만 대답했어요. 태영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8월 17일. 소연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어요.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그중 한 아이가 죽은 아들을 닮았다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태영의 질문에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부모님은 모릅니다. 저는 아기 때 버려졌대요. 지금은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버려졌다고요? 네. 아버지가 고아원 앞에서 저를 발견하셨대요. 그때 생후 일주일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당신이 태어났을 때 함께 있던 물건 같은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뭔가 보관하고 계신 건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지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혹시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태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괜찮겠습니까? 태영은 명함을 꺼냈어요. 화신그룹 회장 노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 유명한 재벌 회장이었던 거죠. 왜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려는 건가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태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차 수리비를 대신 내주신 분의 부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영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비서실장을 불러오게. 곧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긴급 조사가 필요하네. 19년 전 8월 17일 그날 서울의 모든 병원 출산 기록을 조사하게. 특히 화신그룹 계열 병원을 집중적으로.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9년 전이라면 아드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까? 맞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그날 태어난 모든 신생아 기록과 담당 의료진 명단을 파악하게. 특히 신생아실 담당자들을 집중 조사해.
오후 태영은 지우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실. 산소호흡기를 쓴 김 씨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화신그룹 노태영입니다. 태영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19년 전 지우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아원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생후 일주일쯤 된 아기였죠.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김 씨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있던 물건은 없었습니까?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요 하나뿐이었죠. 아, 그런데 담요 안쪽에 작은 팔찌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팔찌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였어요. 정성껏 만든 게 느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태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 씨 아버지는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집에 가서 내 서랍 제일 아래 있는 작은 상자 좀 가져다 주겠니? 네, 아버지. 지우가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9년 전 며느리의 사진. 그녀의 손목에는 작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지우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가져왔어요. 김 씨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영을 바라봤어요. 열어보십시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천 안에 쌓인 작은 은팔찌가 나타났어요.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팔찌였죠. 태영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우가 숨을 죽였어요. 사진 속 며느리의 손목에 찬 팔찌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크기, 문양, 심지어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어요. 이건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만든 팔찌입니다. 임신했을 때 아기를 위해 직접 디자인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태영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 비서실장이 급히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년 전 그날 신생아실 수간호사였던 한미영이라는 사람이 사고, 직후 병원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한미영? 네.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미혼모 신분으로 같은 날 아기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의 행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속 조사하게.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게.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 이틀 뒤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조무사로 일했던 여성이 증언했어요. 그날 밤 혼란 속에서 한미영이 두 아기의 침대를 바꾸는 걸 봤다고, 심지어 식별띠까지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한미영이 자신의 딸을 재벌가 아기로 둔갑시키고 진짜 손녀를 버렸던 겁니다. 19년간의 의문이 마침내 풀렸죠.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였어요. 일주일 뒤 태영의 사무실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친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 99.9%. 의학적으로 확실한 혈연 관계. 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9년간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죠. 지우를 불러오게. 오후 지우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태영은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은팔찌,
병원 기록, 한미영의 범행 증거까지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제 친손녀입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년 전 한미영이라는 간호사가 자신의 딸을 우리 집안 아기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진짜 손녀인 당신을 버렸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내 진짜 부모님은 19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태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야 해요. 태영은 아들 부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입니다. 당신과 똑 닮았죠. 지우는 사진 속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자신과 닮은 그 얼굴을요. 그날 저녁 태영은 소연을 저택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내게 할 말은 평생 듣게 될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일 거다. 태영은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바꿔치기, 한미영, 그리고 소연이 자신의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태영이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와 증거들 앞에서 소연은 무너졌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소연이 울며 물었습니다. 너도 피해자다. 태영은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태영은 해외 유학 자금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소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태영은 지우를 화신그룹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드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 지우는 입을 떡 벌리고 바라봤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태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함께 살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병원에 계세요. 19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전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어요. 태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너는 내 손녀다. 당연히 이곳에서 살아야 해.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저를 선택하셨어요. 버려진 아기를 가난한데도 아파도 키워주셨어요.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제 뿌리를 알게 돼서 감사해요. 하지만 전 양아버지의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양보하마. 다음 날 태영은 김 씨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 선생님. 태영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19년간 제 손녀를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병원비와 모든 치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 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그리고 태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제 사돈이시기도 하고요. 김 씨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둘 다 지우의 아버지입니다. 태영이 미소 지었어요. 함께 그 아이를 지켜줍시다. 석 달 뒤 김 씨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태영이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쾌적한 곳이었죠. 지우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더 이상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됐어요. 태영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영의 저택 정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영, 김씨 아버지, 그리고 지우. 행복하냐? 태영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아버지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야,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 두 가지 모두 진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